예, 반갑습니다. 저는 멘텍의 이진현입니다. 멘텍을 사랑하고 또 멘텍의 웨비나를 아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디아마티와 함께 컨테이너와 전용 어플라이언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 그리고 데모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15분 정도로는 컨테이너의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수는 세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 대한 전용 어플라이언스인 디아만티에 대해서 장기훈 지사장님께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어메탈 하드웨어와 그리고 올해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았던 HCI 대비 컨테이너 전용 장비인 디아만티가 어떠한 큰 특장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20분 정도 이 디아만티와 그리고 저희의 컨테이너 플랫폼이 아코디언이 이 결합된 인테그레이션이 된 이 데모션을 한 20분 정도 저희 측의 이태한 부장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세 가지 사실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올해 컨테이너가 갑자기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게 아코디라는 컨테이너 플랫폼 출시하고 나서 관심도가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왜 컨테이너가 급부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이 컨테이너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와 이 컨테이너가 어떤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는 세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컨테이너 전용 하드웨어가 어플라이언스가 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 15분 정도 제가 컨테이너의 핵심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급부상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클라우드의 접근 방식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1세대의 클라우드는 바로 이제 가상화 기반의 이아스로 구축한 게 바로 1세대의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가상화는 도대체 왜 각광받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로부터 종속성을 탈피하겠다는 게 가장 큰 이점과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그러면 갑자기 왜 가상화에서 컨테이너로 이렇게 오래 우리나라에서 큰 바람을 몰아치게 됐는가? 여기서 하나 더 종속성 탈피하겠다는 그 어떤 의지가 나오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OS로부터도 이제 독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가상화가 하드웨어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죠? 그래서 밑에 물리적 박스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이걸 가상화로서 물리적 박스에 상관없이 가상 머신을 옮길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OS로부터도 독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가상화를 운영하다 보니까 하이퍼바이저 종류도 다양해지고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용하는 하이퍼바이저나 하부에 특히 리눅스 배포판이 여러 종류의 OS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종속성을 벗어나서 어떠한 클라우드든 어떠한 플랫폼이든 어떠한 리눅스 플랫폼이 되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실행하겠다. 이 의지가 바로 이 컨테이너의 어떤 무빙 그리고 컨테이너의 어떤 붐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세대 클라우드는 바로 가상화 기반의 이아스에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파스로 고도화되고 좀 더 진화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발전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의 접근 방식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발전 방향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종속성의 탈피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가 왜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었는지 이제 말씀을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개발자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 때문입니다. 자, 이 개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개발 환경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다 개발자의 개발 환경에서 다 수정을 해요. 그리고 이걸 다 테스트 환경에서 실제 돌려봅니다. 근데 테스트 환경에서 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이걸 또 버그 픽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버그 픽스 된 거를 또 실제 운영 환경은 더욱더 다양한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고객사의 환경이 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고객사가 뭐 어떤 특정 물리 머신에서 올릴 수도 있고, 가상 머신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할 수도 있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도 애플리케이션 호스팅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운영 환경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테스트 환경보다 더 많은 100배, 200배의 어떤 문제점들이 터집니다. 그러면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잘 돌면 되는데 왜 자꾸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 환경으로 그리고 운영 환경으로 옮길 때마다 문제점이 생기는가? 바로 환경이 다른 것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테스트 환경이나 운영 환경이 개발자가 개발한 환경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일치한다면 이 소프트웨어는 문제가 없이 돌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테스트 환경과 운영 환경을 개발자와 똑같은 환경으로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개발자가 똑같은 환경에서 운영 환경이 돌아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개발한 환경과 똑같은 환경으로 운영 환경을 어떤 식으로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이 고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종속 탈피예요. 그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성이나 하이퍼바이저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개발자가 개발하는 환경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돌 수 있는 방법. 즉 뭐냐면 플랫폼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개발자와 똑같은 환경으로 어떤 단일 형상으로서 어떤 이미지화가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세대의 클라우드인 이하수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게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 이것들이 과거에는 제도사가 달랐고 형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단일의 형상으로 표준화가 됐어요. 바로 x86 하드웨어 기반으로 버추얼 머신으로서 현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제공이 됩니다. 이걸로서 표준화가 됨으로써 하부의 물리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상관없이 지금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어떤 VM 이미지로 여러분들한테 할당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간 호환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VM으로 표준화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동일한 하이퍼바이저 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호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는데 플랫폼 간의 호환성을 해결을 못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VM웨어 기반에서 만든 VM을 그대로 물리머신 하이퍼바이저 없이 못 올립니다. 그리고 VM웨어 기반에서 만드는 VM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그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VM웨어 기반의 하이퍼바이저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는 올릴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플랫폼과 호환성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는가? 네, 바로 물건을 적재하고 하여가는 컨테이너, 이 구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 이사하는 방식이 어떤 변화를 갖는지 이런 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왼쪽이 90년대 후반까지 우리가 주로 이사하는 방식입니다. 예. 자, 물건을 저 탑자에다 싣는데 저 물건 모양을 잘 보세요. 모양이 다 다릅니다. 미음자로 된 것, 기역자로 된 것, 일자로 된 것, 니은자로 된 것. 예. 물건 모양이 다르니까 싣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저 이사 탑재에 딱 정해진 공간 내에 저 물건을 실으려니까 각기 모양이 짜맞춰서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거의 테트리스 게임 하듯이 물건을 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사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포장 이사라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삿짐 업체를 부르게 되면 포장 박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탑자에다가 그냥 싣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포장하는 박스에다가 담은 다음에 이사하시는 그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 그 탑자에다 뭘 싣죠? 그 다음부터 물건을 싣는 것이 아니라 포장이 된 박스에 포장이 된 박스를 이렇게 탑자에다 싣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안에 들어있는 물건 종류에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똑같은 모양의 규격화된, 즉 형상화된 박스를 적재하고 하역하고 배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른쪽에 저렇게 박스화를 해버리니까, 포장으로 해버리니까 빈 공간, 빈틈 없이 저렇게 차곡차곡 동일한 모양으로 실을 수 있겠죠. 그죠? 애플리케이션을 저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을 저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에 담겨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미들웨어가 됐던 보안 애플리케이션이 되었던 아니면 스토리지 관리 솔루션이 되었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던 그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배포하고 확장하고 그다음에 자연의 처리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컨테이너가 갑자기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마다 정통적으로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존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렇게 컨테이너를 해버리면 컨테이너만 이제 관리를 해주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가 일원화되고 표준화될 수 있는 이러한 핵심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컨테이너가 어떠한 장점을 줄 수 있을까요? 크게 4가지의 큰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식성, 무진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보통 이제 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들을 여러 테스트 머신이나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그 테스트 장비마다 각기 다른 스펙을 가진 장비마다 어느 정도 수정을 해줘야 됐었어요. 특히 리눅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리눅스 배포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러면 그 리눅스 배포판마다 전부 다 일일이 맞춰줘야 돼. 이런 이슈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컨테이너화 해버리면 그 컨테이너를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그대로 올리면 여러 종류의 플랫폼과 그리고 OS, 여러 배포판의 리눅스 OS 종류에 상관없이 그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훌륭한 이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가볍죠. 일반적으로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게스트 OS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짠 거 아무리 커야 10메가, 20메가 밖에 안 됩니다. 보통 수메가에서 수십 메가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한 기반 OS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이즈가 점점 커지죠. 왜냐하면 OS 공간에서 보통 20기가, 30기가 정도 할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고객사에게 딜리버리를 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10메가, 20메가 밖에 안 되는데 OS가 20기가, 30기가 정도 기본 사이즈를 차지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VM의 큰 맹점이거든요. 근데 컨테이너는 OS가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10,000분의 1 수준으로 이 사이즈를 줄여줄 수가 있는 큰 장점을 제공해 줍니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당연히 속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통 부팅 속도가 물리 서버 같은 경우는 뭐 디바이스 물고 올라오는 걸 뭐 따지면 5분, 10분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가상화 같은 경우는 한 수분 정도 걸리죠. 근데 컨테이너 구조는 거의 수초 내에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겁나게 빠른 속도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환성, 이익성과 호환성은 이게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분투 기반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우분투에서 돌아가야 잘 돌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를 뭐 레드햇이나 센터웨어에서 올리게 되면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컨테이너 할 때 우분투에서 돌고 있는 라이브러리와 바이너리를 포함시켜서 컨테이너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부의 OS가 리눅스 배포판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은 마치 우분투에서 돌아온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큰 장점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 사용이 나날이 늘어갑니다. 늘어가는 이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관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즉 개발자가 개발할 환경 자체 그대로 컨테이너로 해봄으로써 운영 머신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이 애플리케이션이 처음에 탄생을 했었을 때 그 상태 그대로의 환경을 가지고서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적인 어떤 호환성 유지하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라이트웨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단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거의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작은 사이즈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이런 인해서 굉장히 빠른 실행이 가능하고 훨씬 더 10배, 100배 이상의 집적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이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개발자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개발 환경을 꾸미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뭘 개발한다 그러면 운영자한테 얘기하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운영자가 버추얼 머신 하나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럼 개발자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애플리케이션들,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 이런 거 일일이 다 깔아야 된다 그죠? 아니면 외부 업체 불러다가 깔든지 이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개발자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아예 컨테이너해서 컨테이너를 할당을 해줘 버리면 2, 3분 만에 개발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개발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더욱더 자기의 어떤 고유 업무인 개발을 기획하고 코딩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생산성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 제어 부분,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컨테이너는 VM과는 달리 내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수정을 못합니다. 물론 수정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다시 내렸다가 올리면 리셋돼 버립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이제 어떤 내가 환경 변화가 필요하면 컨테이너를 다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됩니다. 요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해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큰 장점을 제공해 줍니다. 불변성이라는 어떤 특징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버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따 설명해 드릴 거지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쿠버네티스와 이런 것을 연동해서 사용했을 때 이 버전 관리에 대한 것을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고 과거 컨테이너 이미지로 내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롤백을 할 수 있는 또 이러한 큰 이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상화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나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페이지에 걸쳐서 가상화하고 어떤 면이 다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가만 보면 가상 서버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 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테이너는 OS가 없어요. 가상 머신은 반드시 안에 게스트 OS가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OS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요. 자바 애플리케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짠 거 기껏해야 수메가에서 수십 메가밖에 안 되는데 하부에 얘를 관리해야 하는 OS는 10기가에서 20기가 정도 할당을 해줍니다. 그죠? 근데 컨테이너는 OS가 없습니다. OS 없이 애플리케이션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호스트 OS 커널에 종속적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리눅스 계열의 애플리케이션은 리눅스 호스트 상에서만 올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은 게스트 OS가 호스트 OS하고 전혀 다른 이기종 OS라도 상관없는 거죠. 호스트 OS는 리눅스 계열의 커널인데 게스트 OS는 윈도우즈로 올릴 수가 있는 또 큰 장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버추얼 머신입니다. 두 개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예, 뭐냐면 앱 간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인 환경으로 격리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겉으로 본다면 가상 머신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호스트 네임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IP 애드레스도 독립적으로 다 할당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의 차이 요걸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가상 머신하고 컨테이너 머신의 어떤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어떻습니까? 각각 하나의 셀마다 아파트 보시면 하나의 셀마다 주인이 다 있죠. 세대주도 똑같고 세대주와 집주인이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다 구분이 돼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어때요? 집주인은 하나인데 세대주는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게 바로 다가구 주택이죠. 그죠? 그게 바로 또 컨테이너 구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도표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상 서버 컨테이너가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지 요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꼭지만 말씀을 드리면 컨테이너는 플랫폼 간 이식성이 완전히 뛰어납니다. 가상 서버는 동일 하이퍼바이저 단끼리만 그 가상 머신을 이식을 하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퍼바이저 종류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컨테이너는 마이그레이션 절차 필요 없이 이게 물리 머신이 됐던 가상 머신이 됐던 여러 클라우드에 됐던 상관없이 이 컨테이너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 구축에 있어서 컨테이너가 확실히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뛰어납니다. 수분에서 수십 분 정도면 개발 환경 자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적인 측면에서 가상 서버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성능 오버헤드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OLTP 업무 같은 경우는 거의 반절 이상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에 반면 컨테이너는 호스트 그 물리 자원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메탈 성능을 온전히 다 낼 수 있는 어떤 큰 장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컨테이너는 OS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이즈로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호스트당 직접적인 측면에서는 한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집적도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5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5가지 큰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산형입니다. 예. 컨테이너는 단일 컨테이너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예.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하나의 집합체, 즉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가 웹서버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 20대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에 이루어서 로드 밸런싱을 제공해주면서 서비스를 해주죠. 컨테이너가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고요. 10개, 20개, 100개 그렇게 여러 집합체를 이뤄서,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분산되어서 배치를 통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분산 배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가 뭐가 됐던, 가상 머신이 뭐가 됐던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기종 플랫폼과 혼재되어 있는 환경에서 분산 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기업들이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많이 펼칩니다.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으로 호환성 유지하면서 배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제공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무중단입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수의 컨테이너가 하나의 집합체를 이뤄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 중에서 하나의 컨테이너가 장애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없이 서비스를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서비스를 로드 밸런싱 하면서 제공해주는 다른 컨테이너가 살아있기만 하면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같이 연동하는 경우 컨테이너 장애 시 자동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때 다운타임이 발생합니다. 그죠? 미들웨어 같은 경우는 내렸다 올리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로 새벽 자백이 많은데 이러한 그 도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과 같은 쿠버네티스와 같은 이런 툴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롤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무중단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을 또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확장성입니다. 네. 트래픽이 막 몰려들어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계속 내가 이런 개발 환경이 필요하니까 컨테이너 계속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자, 이럴 때 아주 큰 장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컨테이너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성능 요구 시 플랫폼의 종류와 노드 간 거리 상관없이 확장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능 확장하려고 그러면 동일 기종의 하드웨어, 동일 기종의 하이퍼바이저가 아니면 성능 확장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컨테이너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물리가 됐던 가상 머신이 됐던 클라우드가 됐던 상관없이 이 하나의 컨테이너가 마이그레이션 작업 없이 계속 확장을 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분산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클라우드로 내가 성능 확장이 필요한데 내가 자원이 없는 경우는 외부 클라우드로 계속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큰 장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오토 스케일 아웃, 오토 스케일 인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하스탄에서도 그 오토 스케일 제공해 주는데요. 물론 오토 스케일 제공해 줍니다. 이하스탄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VM 레벨에서도 VM을 막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프라만 확장을 해주는 거지 애플리케이션 확장은 다 수작업으로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전부 다 오토 스케일 아웃,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경우는 다시 자동으로 축소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함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수정가 필요 없이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할 수 있는 이런 또 큰 특징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불변성입니다.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내부 들어가서 어떤 특정 환경이나 이런 걸 수정할 수가 없어요. VM 같은 경우는 내가 수정하겠다, 네트워크 환경을 바꾸겠다, 아니면 스토리지 패스를 내가 수정하겠다, 애플리케이션 수정하겠다. 그럼 VM 들어가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컨테이너는 수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변성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어떤 수정이 필요하게 되면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즉 버전 2를 만들어서 새로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관리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에 반면에 과거 이력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투명하게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경우는 과거 버전을 선택을 해서 그 버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즉 투명한 버전 관리가 된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관리가 어렵다는 거, 또 이제 단점이 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CI/CD를 통한 자동화된 버전 관리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입니다. 오픈소스입니다. 배포의 자유가 있고 수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능력껏 상용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도입을 해서 저희 메테커 같은 경우도 바로 쿠버네티스와 도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이제 아코디언이라는 상용 컨테이너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껏 상용화 가능한 이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컨테이너의 그 장점과 특징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2시간을 떠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컨테이너 전용 어플라이언스인 디아만티에 대해서 장기훈 지사장님께서 왜 이게 필요한지 여러분들한테 한 20분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장기훈 지사장님께 화면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고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디아만티의 장기훈입니다. 네, 지금부터 도커 쿠버네티스가 운영될 수 있는 컨테이너 전용 어플라이언스인 디아만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커, 네, 컨테이너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죠. 아까 이지현 이사님께서 불변성이라는, 그러니까 임뮤터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 불변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불변성 때문에 이런 그 컨테이너화 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 불변성이. 자, 좋은데 이런 것들을 개발자가 그들의 장난감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한 단순한 플랫폼, 여기까지만 가는 거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엔터프라이즈화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선결이 돼야 될 문제점들이 있죠. 무엇인가요? 프로덕션입니다. 유지를 해야 하고 지원을 해야 되고 SLA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 때문에 저희 디아만티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 혹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디아만티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 이 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 그 파운딩 팀은 인프라스트럭처 전문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왜 인프라스트럭처 전문가들이 컨테이너냐? 인프라스트럭처 전문가들이 컨테이너로 돌릴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든다는 거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입니다. 저희 그 디아만티의 파운딩 팀은 2005년에 노바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어요. 이 노바 시스템은 향후에 시스코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시스코는 이 노바 시스템을 UCS로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2013년에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 환경에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바 시스템을 시스코에 판매하고 그 돈으로 디아만티를 만들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에 도커 쿠버네티스, 사실 쿠버네티스가 나오면서 굉장한 열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쿠버네티스가 나오면서 컨테이너를 엔터프라이즈에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같은 것들은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저희 디아만티는 네트워크, 컨테이너를 위한 네트워크이죠.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이 두 가지에 대한 플러그인들을
구글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구글과 함께 만들고 구글에게 기증을 하고 구글은 또 CNF에 이것들을 기증을 해서 쿠버네티스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자, 2017년에 세계 최초의 온리 컨테이너입니다. 온리 컨테이너만을 위한 베어메탈 환경의 하이퍼 컨버진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컨테이너 인프라스트럭처가 뭐가 어렵냐? 그러면 컨테이너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려면 뭐 컨테이너 전체 플랫폼을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1단계 로컬의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로컬의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막막합니다. 굉장히 막막해요.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까지 가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에 컨테이너가 대세라는데 이거를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션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어봅니다. 감이 잡히지 않죠. 더군다나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우리의 회사의 목표는 멀티 클라우드를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정말 감이 안 잡히죠.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무엇들이 필요한지 좀 살펴볼게요. 1단계에서는 오픈소스를 공부를 해야죠. 네, 그 다음에 벤더 독립적이면 좋겠지만 벤더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토리지 엔터프라이즈에서 도는 것처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폴리시 드리븐 정책들도 물론 필요하죠. 두 번째 단계에서 프로덕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덕션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오랜 시간의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져 있는 최적화의 포인트, 그리고 그 포인트가 그 상태로 계속 쭉 유지될 수 있는 메인테인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실시간으로 SLA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되고 24/7으로 풀스택이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프로덕션 레벨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까지 오셨다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컨테이너는 워낙 이익성이 좋고 움직이는 것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1단계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 스스로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생태계 연구조사도 하고 벤더 찾아서 만나기도 하고 네트워크 만들고요, 스토리지도 만들고 저희 어플리케이션 도커 컴포짓으로 말아보기도 하고요, 프로덕션 환경으로 가고 자 서포트 만들고 다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태계 연구조사 벤더 제품 하나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 1, 2주면 완료가 되겠죠. 하지만 얘는 엄청나게 거대한 오픈소스의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만 하더라도 아무리 공부 잘 하시는 분이라도 하더라도 한두 달은 충분히 걸리실 거고요. 정말 모르시는 분이라면 공부만 해도 1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가 만들었을 때 이것들은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6개월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우리는 우리는 컨테이너 환경을 프로덕션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어려울까요? 자,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있지만은 조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을 표준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때문에 개발자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프라스트럭처를 아예 모르는 개발자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할게요. 인프라스트럭처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 스토리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OS 스택, 그리고 스토리지를 연결하기 위한 OS 스택, 이것들을 함께 포함하지 않고 컨테이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들, 스토리지를 연결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스토리지 제품이 어떤 네트워크 연결 인터페이스가 컨테이너 네이티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되는 거죠. 사실 네트워크 같은 경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도커 자체는 인터페이스적으로는 브리지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ETH0, ETH0의 1, 0의 2 이렇게 브리징을 걸어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호스트에 걸쳐서 전반적인 네트워크 하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혹은 SDN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이것만 해도 1년이 넘는 프로젝트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쿠버네티스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GUI가 참 쓰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뭐 못 쓴다고 봐야죠. 예. 무조건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매니지먼트를 개발하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렵죠. 그래서 가상화를 쓰면 좀 쉬울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 위에 컨테이너를 올리는 역할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비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베어메탈 기술이에요. 리눅스 위에 그 데몬처럼 일반 베어메탈로 도는 데몬처럼 운영이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가상화를 시킨다. 약간의 오버헤드가 생기겠죠. 뭐 성능적인 포인트도 발생을 할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양이 커요. 그리고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가상화, 네,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에 연결하는 플래시 스토리지, 물리적인 서버에 연결하는 플래시 스토리지, 가상화는 어떤 방식을 써도 물리적인 서버보다 빨리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들이 정말 중요해진다는 거죠. 가상화, 네. VM당 네트워크 하나, VM당 스토리지 하나 연결하기 쉽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의 어려움을 굉장히 쉽게 해소할 수 있어요. 성능 문제 되지만 성능은 둘째 칩니다. 컨테이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개발의 버전이 불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이 장점이 가상화에 가려지기 때문에 네.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은 또 아예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가상화 인프라스트럭처, 가상화 HCI 쓰듯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가상화 HCI로 가는 것보다 더 절실한 이유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버헤드 없이 베어메탈로 돌겠죠. 퍼시스턴트 볼륨. 컨테이너가 필요로 하는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를 정말 아무 세팅 없이 그냥 스위치에서 포트 하나 꽂으면 바로 네트워크 하는 것처럼 L2로 연결된다면, 게다가 GUI까지 다 만들어서 준다면 굉장히 편하겠죠. 저희 디아만티가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커하고 쿠버네티스 둘 다 오픈소스입니다. 버전 관리도 해야 되고요. 호환성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도 필요합니다. 저희 디아만티는 이것들을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GUI까지 다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도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스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서버 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RIOV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인텔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나오는 인텔 네트워크 카드들은 다 SRIOV라는 인터페이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RIOV라는 것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VMe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뭐 빠른 디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only NVMe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하드웨어는 쿠버네티스하고 연동이 돼야 되겠죠. 쿠버네티스와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연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쿠버네티스가 이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노드들은 네트워크 스위치와 연결이 되겠죠. 자, 이제 케이블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했습니다. SRIV는 버추얼 닉이라는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카드 레벨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여러 개를 생성합니다. 현재는 256개까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는 생성된 V닉을 컨테이너에게 1대1로 붙여줍니다. 그럼 컨테이너와 네트워크 스위치까지, 물리적인 네트워크 스위치까지 아무 세팅 없이 그냥 L2로 뚫려버리게 되는 거죠. 공인 IP를
그 어떤 네트워크 세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플랫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NVMe 디스크는 NVMe 컨트롤러한테 연결이 될 거고요. 이 NVMe 컨트롤러는 SR-IOV에 인터링크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노드의 클러스터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노드 여러 개에서 내장 디스크들을 스토리지로 클러스터 스토리지를 묶는 거죠. 클러스터 스토리지를 묶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겠죠. 가상화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버추얼 머신으로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돌리던 혹은 하이퍼바이저의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돌리던 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베어메탈입니다. 하이퍼바이저도 없고요. 버추얼 머신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FPGA죠. 돌리게 됩니다. FPGA는 에이직으로 만들어지기 일부 직전에 필드에서 변경이 가능한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칩에서 자체 프로세서를 가지고 네트워크 컨트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생성,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연결 플러그인, 그 다음에 GUI와 연동까지 이 FPGA에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들이 뭘까요? 일단 저희 디아만티는 네이티브 도커 쿠버네티스를 사용합니다. 네이티브 도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네이티브 도커 쿠버네티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원하는 서드파티 솔루션들, 서드파티 오픈소스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전, 하이퍼 컨버지드입니다. 사전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 사전 설치되어 있는 도커 쿠버네티스 모두 다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X86 하드웨어 사용합니다. 자체제가 FPGA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프로세서가 포함이 됩니다. 호스트 CPU 자원을 제로로 사용하는 거죠.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혹은 스토리지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혹은 전체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혹은 버려지는 호스트의 CPU가 아예 없는 거죠. 모두 다 서비스만을 위해서 프로덕션으로 돌리기 위해서 CPU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SDN 없는 단순한 L2 연결, 그 다음에 NVMe, 빠른 프로토콜이죠. 근데 NVMe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도 NVMe로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NVMe OE로 만들어지는 클러스터 스토리지. 퍼시스턴트 볼륨, 굉장히 재밌는데요. 퍼시스턴트 볼륨을 고가형성을 구성해 줍니다. HA 구조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 컨테이너에서는 이런 HA 고가형성 구조로 갖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안 올라가죠. 이제까지는 그랬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이 그랬죠. 하지만 저희는 퍼시스턴트 볼륨에 대한 고가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에서는 일반 RDBMS 같은 그냥 DB도 올릴 수 있고요. HA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퍼시스턴트 볼륨에 대한 스냅샷, 스램 미러, 백업까지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거의 유일무이한데요. 사실 유일무이하죠. 앞으로도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QoS예요. 지금 현재 QoS를 컨테이너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만들 수 있다? 네, 전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프로덕션 레벨을 가려면 SLA라는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QoS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SLA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와 스토리지에 대해서, 그리고 CPU하고 메모리는 도커에서 제공을 해주니까요. 모든 그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자원에 대해서 QoS를 걸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이고요. 자, 인스톨 디아만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커맨드 4개가 되어 있죠. DCTL과 kubectl 이 4가지 커맨드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한 준비는 끝납니다. 전문가가 만들었을 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이 작업을 저희는 커맨드 4개로 모두 다 끝내게 됩니다. 15분 이내고요. 실제로는 한 8분 남짓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우리 비즈니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을 하면 되겠죠. 저희는 디아만티 OS라고 부릅니다. GUI 환경입니다. GUI 환경이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GUI에서 똑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클러스터, 네트워크도 있고 지금 스토리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전체 클러스터 모든 자원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 성능 모니터링, 컨트롤까지 모두 다 가능해야 합니다. 개별적입니다. 컨테이너. 개별적으로 QoS를 걸 수 있어야 하고요.
컴퓨팅,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 다음에 LDAP 혹은 액티브 디렉터리를 연동되는 인증과 롤 베이스 컨트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디아만티와 아코디언이 함께 동작하는 것과 직접 구성하기 그리고 가상화 위에서 돌리기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실행하기까지 필요한 시간 아코디언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30분 정도면 이제 서비스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직접 구성하기 몇 달에서 1년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군데도 직접 구성하기를 성공하신 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 똑같아요.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인프라스트럭처만 만들었는데. 오픈소스와 전용 기술의 융합. 오픈소스만 써서 다 만들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것들을 엔터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엔터프라이즈에서 각 벤더에서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내가 개발할 수 없으면 구매하고 적용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거죠. 오픈소스와 전용 기술의 융합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어메탈이고요. 성능 튜닝, QS, 온리, 디아만티, 아코디언에서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네트워크, 네, 쿠버네티스 라우터, 브릿지 이런 거 없이 공인 IP를 컨테이너에게 직접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스토리지 성능 NVMe로 되어 있고 NVMe 오이로 크로스를 하고 NVMe 오이로 네, 컨테이너에게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노드당 150만 IOPS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응답 속도는 0.1ms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300 마이크로센트컨드를 넘지 않습니다. 뭐 직접 구성하기 가상화, 네, 뭐 비교 불가죠. 네, 컴퓨팅 사용률을 한번 볼게요. 저희는 스토리지 노드, 뭐 스토리지 클러스터 필요 없습니다. 매니지먼트 노드 아예 필요 없습니다. 최소 클러스터 노드 3개면 컴퓨팅을 100%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세대면 300% 사용하는 거죠. 직접 구성하기, 매니지먼트 노드, 스토리지 노드 3개, 컴퓨팅 노드 3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컴퓨팅 노드 3개예요. 게다가 스토리지 관리,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때문에 많은 부분 그 CPU를 뺏기게 됩니다. 비교해 보면 같은 노드에서 같은 노드 개수에서 사용률, 컴퓨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9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아코디언 안에 수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톰캣, 와이드프라이, 레디스, APM 로그 분석 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들이 다 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I/CD, 디아만티와 함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구성하기 가상화, 네, 다 구성을 하셔야죠. 아니면 구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빠르다, 단순하다, 효율적이다,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네 가지는 디아만티와 아코디언이 힘을 합쳤을 때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코디언에서 굉장히 큰 해안이 있으셨죠. 저도 아코디언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전격적으로 만텍과 디아만티가 손을 합쳐서 시장을 개발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미 개발이 끝났습니다. 연동 개발이. 그래서 요 다음 세션에서 연동에 대한 부분들을 데모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 연동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도커 컨테이너가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버헤드 없이 리얼하게 피지컬한 애플리케이션을 속도로 그대로 뽑아낼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도커 쿠버네티스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데모 세션으로 자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데모를 진행할 멘텍의 이태한 부장이라고 합니다. 데모에 앞서 오늘 그 구성된 아코디언과 디아만티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서버는 저희가 디아만티 서버 세대를 준비를 해놨고요. 디아만티 서버 세대에 저희 아코디언 솔루션이 탑재돼서 디아만티와 연동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데모를 보여드릴 내용은 먼저 디아만티의 이제 가장 강력한 기능인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기능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디아만티에다가 디플로이를 해보고 실제 어떻게 호출을 하는지
그러니까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확인해 보는 절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트워크 설정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는 업무를 뭐 가상으로 한번 예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해볼 텐데, 이 홈페이지를 사용할 네트워크 존을 먼저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존과 스토리지를 설정을 해서 이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륨으로 저희가 MySQL을 이제 디플로이 해볼 텐데, MySQL용으로 어떻게 디아만티의 스토리지를 할당할 수 있는지 그런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아만티 접속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만티에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만티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중 오늘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라는 업무를 올리기 전에 서버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서버가 구성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네트워크 스토리지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다 설정이 끝나면은 그 위에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네트워크 설정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홈페이지란 네트워크 존을 설정을 하고요. 이 네트워크 설정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하셨던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존에 대한 IP 레인지를 할당하시고, 그다음에 서브넷과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IP 레인지에 속하는 IP로 자동으로 할당이 되고, 이 IP로 외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호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홈페이지란 네트워크를 좀 생성을 했고요.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홈페이지 네트워크 존을 보시면은 저희가 설정했던 10점, 50점, 201번에서 210번까지 10개의 IP를 할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존을 생성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코디언에서 현재 만든 네트워크 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코디언에 들어가시면은 최초 프로젝트라는 걸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데모라는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어 보고요. 이 데모라는 프로젝트에다가 지금 만든 홈페이지 네트워크 존을 할당을 합니다. 홈페이지 선택을 하면은 현재 저희가 만든 10점, 50점, 201에서 210번까지의 IP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이 프로젝트에다가 사용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경우에는 이 IP 대역으로 IP가 자동으로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IP로 직접 외부에서도 다이렉트로 호출할 수 있는 구성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코디언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데모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은 데모라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이제 톰캣하고 MySQL을 이용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할 텐데, 저희가 최초에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 존만 설정을 한 상태고 아직 스토리지는 할당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아만티 쪽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전에 아까 이제 SLA를 이제 작성하실 수 있는데, 그 SLA에 해당되는 QoS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홈페이지라는 업무에다가 QoS를 설정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에 홈페이지라는 스토리지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QoS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제는 미디움으로 해서 예제를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만들어서 고객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QoS를 설정하셔가지고 해당 SA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지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 스토리지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냐면은, 먼저 아코디언의 볼륨이라는 메뉴에서 저희가 만들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볼륨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볼륨은 홈페이지용으로 사용할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MySQL과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톰캣 로그를 저장할 로그 이렇게 두 가지 볼륨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로그라는 볼륨을 만들었습니다. 1기가 용량으로 해서 홈페이지 용량을 1기가의 홈페이지 로그 볼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ySQL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볼륨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름은 뭐 홈페이지 다시 MySQL로 해보고요. DB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의했던 QoS 스토리지 등급을 선택하고 5기가를 한번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지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현재 아코디언을 통해서 이제 디아만트의 네트워크 존과 스토리지를 다 할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스토리지가 다 준비가 돼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서버들은 다 준비가 됐으니 이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만 이제 저희 아코디언을 통해서 올리시면은 실제적으로 서비스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앱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어플리케이션은 스프링 예제로 팩클리닉이라는 스프링 예제와 그 다음에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을 배포하는 두 가지 앱을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ySQL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에서 MySQL을 선택하시고요. MySQL을 생성하기 전에 이제 MySQL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명과 아이디 패스워드를 등록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클리닉 예제를 보면은 MySQL 패스워드하고 MySQL 데이터베이스 명을 팩클리닉이라고 하라고 이제 뭐 예제가 있어서 그 예제를 그대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SQL 루트 패스워드는 팩클리닉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MySQL 데이터베이스 명도 동일하게 팩클리닉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예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ySQL에 저장될 이제 볼륨을 선택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두 가지 볼륨을 만들어 놨었죠. 그 중에 지금 MySQL에 저장할 홈페이지 DB라는 볼륨을 선택해서 볼륨 설정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은 실제 MySQL이 생성이 되고 MySQL에서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는 디아만티의 볼륨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MySQL 한번 지금 생성 버튼을 눌렀고요. MySQL이 이제 기동을 하게 됩니다. MySQL을 지금 현재 로딩을 해서 하나가 더 올라왔네요. 하나 올라온 상태의 뭐 로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정상적으로 올라왔는지 로그를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의 팟이라는 도커 안에 들어가서 도커 로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팟 어드레스라고 보이실 텐데요. 10.50점 114번으로 팟이 어드레스가 할당됐습니다. 그래서 저 IP로 외부에서 바로 뭐 방화벽에 오픈이 되어 있으면은 외부에서도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 IP가 생성이 됩니다. 디아만트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장기훈 씨한테 설명드렸듯이 오버레이 네트워크 없이 바로 외부에서 A2로 바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측면에서 상당한 성능 효과가 있습니다. 자, MySQL에 뜬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MySQL이 준비가 됐으니 이제 사용자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스프링 소스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제는 톰캣에다가 저희가 배포를 해볼 거고요. 톰캣 와스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개발한 소스를 연동해서 한번 도커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홈페이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개발한 소스를 뭐 SVA나 깃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그 SVA나 깃 주소만 저희 아코드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외부로 오픈할 도메인 주소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외부에서 접속을 하실 때 IP로도 접속이 되고 도메인으로도 접속이 되는데 이 두 가지 형태는 뭐냐면은 지금 홈페이지를 올릴 톰캣이 하나일 때는 도메인으로 호출하시나 IP로 호출하시나 동일한 화면이 되시지만 나중에 톰캣이 용량이 부족해서 오토 스케일, 스케일을 하셔야 된다, 여러 개를 띄우셔야 된다는 경우에는 로드 밸런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도메인으로 부르게 되면은 저희 아코디언에 소프트웨어 L4가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호출하시는 방법인 거고요. IP로 호출하실 때는 톰캣 개개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옵션 중에 저희가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 남긴 로그를 저장하는 볼륨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캣의 로그를 아까 만든 저희 홈페이지 로그라는 볼륨에다가 매핑을 하면은 톰캣에서 발생되는 모든 로그는 디아만티 볼륨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한 소스를 가져와서 컴파일한 다음에 빌드가 정상적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도커 이미지를 생성해서 디아만티 운영 서버까지 배포하는 과정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을 화면에서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빌드 로그 보기를 가시면은 현재 컴파일되는 과정들을 쭉 보여드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메이븐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메이븐으로 컴파일되는 과정들을 쭉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컴파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되면은 석세스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다 완료가 되면은 디아만티 서버로 도커를 디플로이 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홈페이지 업무가 지금 올라왔네요. 다시 올라왔고 이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로그를 봐서 정상적으로 기동이 됐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도커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가 방금 만든 톰캣 이미지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톰캣에서 발생되는 모든 로그가 보이실 거고요. 로그도 또 실시간으로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은 실제 이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외부에서 어떻게 호출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도메인으로 호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코디언 제공해주는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외부에서 도메인으로 사용자가 개발한 지금 현재 팩클리닉이라는 스프링 예제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저 톰캣으로 다이렉트로 IP를 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보시는 IP로 도커 IP로 바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생성된 203의 톰캣 포트가 8080이기 때문에 8080 포트로 다이렉트로 접속을 해도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든 그다음에 IP 포트로 접속하든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디아만티와 저희가 연동되는 데모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 채팅창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